매년 70만 명. 상어보다, 뱀보다, 심지어 인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동물이 있습니다. 사자도 악어도 아닙니다. 손톱보다 작은 곤충, 바로 모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구상에서 모기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여름밤 귓가를 맴도는 윙윙거림도 없습니다. 팔뚝에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도, 미칠 듯한 가려움도 사라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죽이던 말라리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댕기열, 환결병, 지카 바이러스까지 모두 박멸됩니다. 처음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드디어 인류의 오랜 숙적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북극의 철새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열대우림에서는 특정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기는 단순한 해충이 아니었습니다. 1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구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던 겁니다. 과연 모기 없는 세상은 정말 낙원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오늘은 모기가 사라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3,500종이 넘는 모기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사람의 피를 빠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확히는 암컷 모기만. 그것도 알을 낳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할 때만 흡혈을 합니다. 수컷 모기는 평생 꽃의 꿀과 과일즙만 먹고 살죠. 그런데 바로 이 흡혈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기의 침을 통해 말라리아 원충, 댕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으로 매년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건 상어, 뱀, 늑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상 모기는 지구에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인 셈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모기를 아예 멸종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모기의 번식을 막는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유전자 조작 모기를 풀어 특정 지역의 모기, 개체수를 대폭 줄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지구상의 모든 모기가 사라진다면요? 인류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시작될까요? 모기가 사라지고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인간 세상입니다.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병원 응급실이 텅 비기 시작합니다. 매년 수억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던 질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말라리아 사망자의 대부분이 바로 이 연령대였거든요. 댕기열, 환결병, 지카 바이러스, 일본 뇌염까지 모기가 옮기던 질병들이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중복권의 승리라고 선언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엄청납니다. 모기 퇴치에 쓰던 천문학적인 비용이 절약됩니다. 살충제 산업은 무너지지만 그 돈은 다른 의료 분야로 흘러갑니다. 열대 지역 국가들의 노동 생산성이 치솟습니다. 아픈 사람이 줄어드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여름밤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야외 캠핑과 등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회사들은 문을 닫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오랜 숙적을 물리쳤다고 자축합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모기가 사라지고 며칠이 지나자 물가 생태계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는 연못, 늪, 웅덩이 같은 고인물에서 살아갑니다. 이 장구벌레들은 물속 미생물과 유기물을 먹어치우며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물고기, 개구리, 도롱뇽의 주요 먹이이기도 했죠. 장구벌레가 사라지자 작은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개구리도 타격을 입습니다. 올챙이 시절부터 장구벌레를 잡아먹으며 자랐던 개구리들에게 이건 재앙입니다. 대체 먹이를 찾아야 하지만 장구벌레만큼 풍부하고 잡기 쉬운 먹이는 없습니다. 잠자리, 박쥐,
작은 새들은 모기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북극 툰드라입니다. 북극의 여름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수천 개의 웅덩이가 생기고 여기서 모기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했습니다. 북극 모기는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을 정도로 떼를 지어 날아다니죠. 이 모기떼는 북극 생태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철새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거든요.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북극에 도착하는 철새들은 모기를 실컷 먹으며 체력을 회복하고 번식을 준비했습니다. 모기가 사라지자 철새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알을 낳을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새끼를 먹일 먹이가 없어집니다. 과학자들은 툰드라에서 번식하는 철새, 개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술록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래 술록은 모기, 떼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모기가 극성인 지역을 피해 바람이 부는 고지대나 해안가로 움직였죠. 이 이동 패턴이 툰드라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고 영양분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기가 없어지자 술록의 이동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특정 지역의 풀이 과도하게 뜯어먹힙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년이 지나자 열대우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꽃은 매우 작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벌이나 나비로는 수분이 불가능합니다. 꽃 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몸 길이가 겨우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아주 작은 모기뿐이었습니다. 존모기과에 속하는 이 작은 모기들이 카카오 꽃의 유일한 수분 매개자였던 거죠. 모기가 사라지자 카카오 나무는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 세계 초콜릿 산업이 위기에 빠집니다. 카카오 가격이 폭등합니다. 초콜릿은 사치품이 되어 일반인은 구경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카카오만이 아닙니다. 모기가 꽃가루를 옮겨주던 수천 종의 식물들이 번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모기는 피를 빨지 않을 때 꽃의 꿀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수컷 모기는 평생 꿀만 먹고 암컷도 산랑이 외에는 꽃을 찾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일부 난초과 식물들은 오직 특정 모기만이 수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하나둘씩 멸종해갑니다. 몇 년이 흐르자 먹이사슬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모기를 먹던 동물들이 줄어들면서 그 동물을 먹던 포식자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개구리가 줄면 뱀이 굶주립니다. 작은 새가 줄면 맹금류가 사냥감을 잃습니다. 박쥐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다른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모기를 없애서 해충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오히려 다른 해충들이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기를 잡아먹던 천적들이 사라지면서 다른 곤충들의 경쟁자도 함께 사라졌거든요.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들이 이전보다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새로운 우려를 제기합니다. 모기의 빈자리를 다른 흡혈곤충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빈 생태적 지위를 오래 두지 않거든요. 어쩌면 모기보다 더 위험한 질병을 옮기는 새로운 곤충이 그 자리를 꿰찰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모기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나자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북극 툰드라의 철사의 개체수는 예상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새들은 북극에서만 번식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이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대륙으로 날아가 그곳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철새가 줄면서 이들이 옮기던 씨앗과 영양분의 이동도 멈춥니다.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던 생태적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담수 생태계는 더 심각합니다. 장구벌레가 사라지면서 작은 연못과 습지의 먹이사슬이 붕괴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줄고 그 물고기를 먹던 큰 물고기도 줄었습니다. 외가리, 백로 같은 물새들도
먹이를 찾아 떠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넘쳤던 습지가 고요해집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모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종의 수는 수천에 달합니다. 모기를 직접 먹는 종, 그 종을 먹는 상위 포식자들까지, 모기가 수분을 돕던 식물들까지, 이 모든 종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생태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한 종의 멸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참새를 해충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박멸했을 때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모기의 경우는 그 규모가 전 지구적입니다. 이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멸종한 종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요. 수십 년이 흐르자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초콜릿은 이제 전설 속 음식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나무는 수분 매개자를 잃고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인류 문명에서 수천 년간 사랑받던 식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물론 초콜릿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모기의 수분에 의존하던 수백 종의 열대식물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북극 생태계는 극적으로 재편됩니다. 순록의 이동 패턴이 바뀌면서 툰드라 초원의 식생 분포가 달라집니다. 어떤 지역은 과도한 방목으로 황폐해지고 어떤 지역은 풀이 무성해집니다. 수천 년간 유지되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역설적으로 인류의 건강도 새로운 위협에 직면합니다. 모기의 빈자리를 다른 흡혈 곤충들이 차지했습니다. 일부는 모기보다 더 공격적이고 더 다양한 병원체를 옮깁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합니다. 인류는 모기를 없앴지만 더 무서운 적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를 생태적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은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있던 것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류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모기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불쾌하고 때로는 위험했지만 1억 년 넘게 지구 생태계와 함께 진화해온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던 그 작은 곤충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기가 사라진 지구는 더 이상 예전의 지구가 아닙니다. 인류는 말라리아와 댕기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수천 종의 생물이 멸종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북극의 철사에, 열대우림의 식물, 담수 생태계의 물고기와 개구리들, 모기 한 종을 없앴을 뿐인데 지구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흥미로운 건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생태계가 결국 적응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들이 모기의 역할을 대신하고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그 적응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자연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도 함부로 지워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사실 모기 멸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로 모기를 없애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사해 특정 지역의 모기, 개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말라리아 모기를 표적으로 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모기 없는 세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을 막기 위해 모기를 멸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생태계 붕괴를 우려해 모기와 공존할 것인가? 이건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생명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윤리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1억 년 넘게 지구에서 살아온 작은 곤충, 오늘 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그 소리가 들린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작은 존재가 사라진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